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었으면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10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스와 관련한 비자금 조성 조사에 이어 지금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여러 혐의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2달 앞두고 새 국무장관에 폼페이오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만 서훈 국정원장과 물밑 접촉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음해성 글들이 온라인에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 밑에서 김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취재진을 만나서 해당 소문들이 모두 허위라고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측근인 닉네임 민국파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성추행이 벌어진 날 호텔에 간 사실을 양심에 따라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 측은 민국파가 당일 수행을 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며 호텔에 간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향년 76세로 타계했습니다. 몸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을 앓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블랙홀과 관련한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이 사실상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낸 걸 두고 민주당은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그렇지만 말을 아끼겠다. 그리고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 10년 넘게 지속되는 의혹 속에서 오늘 검찰의 피의자로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에 썼던 새빨간 거짓말이란 표현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드러나지 않게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을 내걸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각까지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으면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환 조사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사로 이 전 대통령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조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자, 이제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상당히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오늘 검찰 조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인지를 묻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는 내 회사가 아니고 경영에도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주장들을 검찰 조사에서도 그대로 반복한 건데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과 상반된 객관적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 질문을 다시 던지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자, 아시는 것처럼 다스가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었는데 그렇다면 다스에서 파생된 뇌물죄를 포함해서 다른 혐의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이 전 대통령은 차명재산 의혹을 받는 도곡동 땅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나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해 영포 빌딩에 보관한 혐의 등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무자가 한 일이지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조사를 받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 역시 받은 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10시간이 넘어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방금 얘기한 뇌물죄 부분, 이건 오후 늦게 조사가 시작됐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 5시 20분쯤부터 현재까지 송경호 특수 2부장이 돈과 관련된, 그러니까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1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뇌물수수 혐의 역시 사실은 이 조사 내용이 굉장히 좀 방대할 것 같은데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사는 상당히 길어지겠군요. 네, 검찰은 핵심 질문을 정리해 묻고 있지만 혐의가 18개가량으로 많기 때문에 장시간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자정 이후 심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은 없겠군요. 네, 검찰은 소환 조사는 오늘 하루로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했던 만큼 오늘 1회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 한민용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선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면서 우회적으로 정치 보복을 강조하는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포토라인에선 이 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꺼내들고 먼저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과 지지자들,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듯한 암시도 남겼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발언은 최근 2번의 메시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번의 입장 발표 이후 측근들의 결정적 진술과 새로운 뇌물수수 정황들이 나오면서 발언 수위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냐,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로 향하기 전에 측근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내 잘못은 없다, 잘못이 있었다 해도 주변 탓이다, 이런 느낌이 강한 발언들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아침부터 논현동에 집결했습니다. 대치동 사무실에서 검찰 소환에 함께 대비해온 참모들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소환 전 이 전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로 향하기 직전까지 이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나는 재벌들한테 돈 안 받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나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며칠 동안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며 선거 때도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고도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대선 전 사전 수뢰 의혹이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한 겁니다. 동시에 이들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과거 측근들에게 책임을 모두 넘겨버리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대화를 나눈 뒤 검찰청으로 향했고 포토라인에서선 구체적인 의혹은 언급하지 않은 채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우선 구속을 피하는 데 전력 투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1년 전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가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울 수 있는 방어 논리로는 전직 대통령이란 점이 꼽힙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와 함께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논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놓고 있다 없다 논란이 되자 검찰은 구속사유에서 아예 도주 우려를 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사안의 성격이나 대응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도 이 전 대통령 측에는 불리한 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안종범 전 수석 등 앞서 구속된 인물과의 형평성이 고려됐는데 이 전 대통령 역시 유죄 선고 시 중형이 불가피한 점은 물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 차명재산 자료들을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은 측근들의 진술로 뒷받침이 되는데 향후 재판에서 이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구속 의견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주말 사이에 분석해서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엔 그것이 이제 발부가 될 것이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큰 관심사임에 틀림이 없죠. 근데 지금 공범들이 여럿 구속돼 있는 데다가 뇌물 혐의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영장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궁금한 점이기도 해서 법조팀 취재기자 심수미 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속의 기준으로 통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범죄의 중대성을 보자면 이건 뭐 이견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떻게 봅니까? 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약 18가지, 법률상 죄명으로는 6개에 달합니다. 예.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가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인데요. 액수에 따라서 더 무겁게, 그러니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70억 원을 비롯해서 국정원 특활비까지 합치면 약 110억대 뇌물을 받은 걸로 조사된 만큼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개별 뇌물 혐의들 가운데 한두 가지만이라도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특활비 4억 원 뇌물수수의 방조범,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지금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 얘기 뭐 조금 이따가 좀 마저 좀 전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김백준 씨의 재판에 대해서는. 네. 예. 이렇게 공범들이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대법원이 만든 양형 기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또 다른 가중처벌 기준들도 두루 충족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일단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또 2년 이상 장기간 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형량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하급자인 김백준 등에게 범행을 시켰고 어쩌다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 때 이 형량을 더 늘려서 처벌할 수 있는 특별 가중 사유에도 포함이 됩니다. 예.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결정하게 되면 이 같은 점도 판사에게 강조하게 될 텐데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시킨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 부정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중요성을 말씀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죠. 뭐 아직 뭐 저 형식적으로 보자면 구속영장 청구도 아직 안 된 거니까 예, 일단은 그렇긴 합니다. 일각에서 불구속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주의 우려는 일단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또 이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충분히 돼 있는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예. 자, 증거인멸 우려. 그게 정말 없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검찰은 사실 증거인멸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2007년부터 4차례의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이 핵심 참고인들을 빼돌리거나 혹은 재산관리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던 정황이 최근에서야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서 핵심 참고인들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고 또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예. 이 세 가지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 특히나 오늘 하루 종일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는 분석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으로 향하는 길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지속됐던 10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찰나와도 같았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6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창문에 커튼이 드리워 있습니다. 어두운 자택은 담장 밖 취재진들이 밝힌 불빛과 대조를 이룹니다. 날이 밝자 권성동 의원, 이재호 전 의원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측근들이 떠나고 10분 뒤 이 전 대통령은 검은색 차량을 타고 자택을 나섰습니다. 차량은 경찰 경호를 받으며 텅 빈 도로를 달렸습니다. 논현역과 반포역을 지나고 이후 교대역 사거리와 서초대로를 거쳐 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5km가 채 안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은 건 지난 2008년 BBK 특검 때가 마지막입니다. 꼬리곰탕을 먹으며 1시간 동안 면담에 그쳐 비난을 받았습니다. 포토라인에선 이명박 대통령은 준비한 발언을 마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처음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된 지 10여 년, 자택에서 검찰청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예, 앞서 검찰을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다스 비자금 등 굵직한 의혹 외에도 서울시 뉴타운 개발 정보를 빼돌린 의혹이 제기된 회사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든지 2007년 경선 무렵 마치 수금하듯이 돈을 받아 챙긴 개인 비리 혐의도 줄줄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한 물증도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숱하게 제기된 의혹에도 떳떳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와대 확대 비서관 회의에서 당시 정권이 돈을 받지 않는 선거로 탄생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선 많은 개인 비리 의혹들이 터져나왔습니다. 2007년 경선 당시 제기된 홍은 플래닝 관련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뉴타운 계획을 홍은 플래닝이란 회사에 넘겨줬다는 건데 검찰은 이 회사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측근을 동원해 마치 수금하듯 금품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ABC 상사, 성동조선, 대보그룹 등에서 받은 33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비리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추궁하고 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까지에는 알려진 대로 측근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했고 결국 소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측근들은 검찰 조사에서 더 이상 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진술을 측근들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재산 관리까지 도맡아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 재직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실토한 겁니다. 김 전 기획관은 가족들의 설득에 이같이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측근들의 등 돌리기는 1997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1년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행정관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8년 BBK 특검 당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를 부인했던 김성우 전 다스 대표도 당시 진술은 거짓이라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측근들은 검찰 조사에서 하나같이 비슷한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더 이상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김희중 씨는 지금 저희와의 인터뷰, 즉 모든 언론과의 인터뷰를 사양하고 있지만 저희들과는 지금 취재진과 문자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2부에서 출연 기자와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해드린 김백준 전 기획관은 오늘 국정원 특활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공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음 달 초에, 그러니까 4월 초에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죠. 특히 김 전 기획관은 직접 A4 용지에 써온 입장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측근의 전향을 명확히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일찍 끝났습니다. 김 전 기획관 변호인들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못해 수사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범인 이 전 대통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사 기록을 내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같이 정리한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며 수사 마무리 시점은 4월 초쯤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공범인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겠다며 구체적 시점까지 밝힌 겁니다. 재판에서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수수를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전 기획관은 A4 용지에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꺼내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바로 이 시각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소식을 전한 지 닷새 만에 주무장관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했습니다. 그것도 트윗을 통한 해고 통보의 형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욕적일 수 있습니다. 틸러슨의 후임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보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입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국장이 우리의 새 국무장관이 될 것입니다. 틸러슨에게 트윗 공개 해고장이 간 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4시간 뒤였습니다. 사전 전화통화도 없었습니다. 미국 CNN은 내각 서열 1위 국무장관을 자신의 TV 리얼리티쇼 유행어 넌 해고야처럼 쫓아냈다고 전했습니다. 틸러슨은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도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No, I really didn't discuss it very much with him, honestly. I made that decision by myself. 국무부 사인자 골드스타인 공보차관도 함께 해고됐습니다. 틸러슨은 장관직을 유지할 의사가 강했다, 경질 이유도 모른다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틸러슨은 그간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이란 핵합의 파기 등 주요 정책에서 대통령과 충돌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핵 강화 발언에 대해 트럼프는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보도를 끝내 부인하지 않은 것도 앙금이 쌓인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틸러스는 6시간 후 퇴임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감사 인사에서 뺐습니다. 대신 러시아의 문제 있는 행동에 대응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틸러슨 해고로 지금까지 핵심 참모만 최소 26명이 백악관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새로 국무장관으로 들어선 폼페이오는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북미 정상회담의 그 준비 과정에 끼칠 영향은 또 어떤 것인가? 우리 정부는 그렇게 나쁜 케이스는 아니다. 오히려 잘된 케이스인 것이 맞다라는 반응이기도 한데 그건 조금 이따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린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을 연결해서 폼페이오의 북미 정상회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효식 특파원, 우선은 뭐 주파수가 여러 가지로 트럼프하고 맞다 이런 평가는 이미 나왔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여러모로 볼 때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일이 좀 촉박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폼페이오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친정체제 강화입니다. 트럼프의 평가처럼 주파수가 같고 생각하는 게 비슷한 측근을 국무장관에 기용해 대북 협상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걸 들어보시죠. 예. We're always on the same wavelength. The relationship has been very good. 틸러슨과는 생각이 같지 않았지만 폼페이오와는 사고방식이 매우 비슷해 아주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 겁니다. 국무부가 아닌 폼페이오 국장이 이끄는 CIA가 펜스 김여정 회동 추진부터 정상회담 성사까지 사실상 대북 물밑 접촉을 주도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상원 인준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폼페이오는 CIA 국장 신분으로 5월 회담의 준비팀을 이끌며 실무협상 지휘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표적인 매파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혹시 이제 이게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일을 그르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폼페이오는 지난해 북한 정권 교체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매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강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폼페이오를 두고 같은 얘기를 트럼프보다 2배 빨리 하는 사람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대신 폼페이오는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경계심을 보였던 다른 참모들과 달리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만큼 배짱을 가졌다며 반겼던 적극 추진파입니다. 예.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를 기용한 건 북한에 대해 강한 팀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트럼프의 마음을 읽어서 오히려 신속한 대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가 있는 모양이죠? 네, 로버트 갈루치 대사와 함께 제네바 합의팀 멤버였던 조엘 위트는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사이인 폼페이오 지명을 대화에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폼페이오 스스로도 최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아직 젊지만 국가를 통솔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CIA 성격 분석 자료를 통해 김정은에 대해 매우 잘한다고 자신했습니다.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북미 정상 간 회담의 승부처는 김정은에 대한 정보에 달려있고 그것의 키를 폼페이오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틸러슨에 이어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 참모진에 대한 추가 인사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데 선제 타격론을 신봉하다시피 하는 볼턴 전 유엔 대사의 기용 가능성 등을 우리로선 예의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선 트럼프와 호흡이 잘 맞는 폼페이오의 지명이 나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CIA 출신이어서 서훈 국정원장과의 협조도 그동안처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는 데 서훈 국정원장과 폼페이오 지명자 간 비공개 채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지명자가 대북 문제의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두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나쁠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트럼프와 호흡이 맞는 인물이 국무장관이 됐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전 틸러슨 장관 때보다 대통령 국무장관 팀워크가 훨씬 나아질 걸로 보이고요. 하원 의원을 6년간 지냈기 때문에 향후 제재 완화 국면에서 의회를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는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는 물론이고 서훈 국정원장과도 활발하게 물밑 조율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틸러슨 전 장관과 회담을 하기로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일 예정대로 미국을 방문해 설리번 장관 대행과 정상회담 준비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좀 눈에 띄는 일이 있었는데요. 재외 우리 공관 행사에 북한 대사가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해빙 분위기 속에 동유럽에서 남북한 간 외교 격전지로 불리는 불가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 대사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한국 대사관 관저에서 열린 오찬 행사입니다. 이들 중 김일성, 김정일 부자 배지를 단 인물이 눈에 띕니다.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북한 대사 차관일입니다. We are extremely glad to see the leadership of the countries working together to stabilize the region and to develop the peace further. 불가리아 한국 대사관 관저에 북한 대사가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가리아는 북한 외교의 동유럽 거점으로 정권 최측근 인사들이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부 김평일도 이곳 대사를 지냈습니다. 북한 대사의 동선은 평양의 의중을 드러냅니다. 신부남 한국 대사와 나란히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차 대사는 방명록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며 북남 관계와 조국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게 되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사관 측은 당초 불참 의사를 밝혔던 차 대사가 오찬 행사 전날 뒤늦게 참석 의사를 밝히고 관저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미 예고했던 대로입니다. 검찰은 곧 안 전 지사를 다시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원 A씨입니다. 그러니까 죄명 정도는 저희 위력추행, 위력가는 강제추행 포함되어 있고요. A씨는 지난해 1월 호텔에서 성폭행 당하는 등 1년여에 걸쳐 모두 7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비공개 수사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위치 추적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원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름, 자기 얼굴, 가족, 사는 곳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하나 남들에 의해서 해체되는 과정이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틀째 안 전 지사의 충남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지사와 비서실 직원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안 전 지사를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첫 번째 폭로자 김지은 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와 대질신문에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주우입니다. 오늘 안희정 전 지사를 고소한 여성은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은 씨는 본인의 의지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밝혔지만 2차 가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일부 소개해드렸지만 김지은 씨에 대한 각종 비방과 음해글은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물론이고 김 씨를 가까이서 지켜본 동료들은 관련 소문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김지은 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처음 폭로한 인터뷰 기사의 댓글창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김 씨가 불륜 관계였을 것이다. 김 씨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등 추측성 댓글이 눈에 띕니다. 최근까지 안 전 지사 밑에서 김 씨와 일했던 동료는 해당 소문이 철저히 왜곡됐다고 말했습니다. 수행 비서로서 모든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하나라도 기억이 났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없었거든요. 그런 팬으로의 마음이 없으면 그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일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생으로서의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저는 하거든요. 캠프 전체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는 의혹도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누가 그런 자기의 인생 전체와 혹은 생명까지도 내걸고 누가 그것과 베네핏을 교환하나요? 4번의 성폭행이 이뤄지게 된 배경은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전지사가 그만큼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걸 거절하면 수행해서 잘리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천 수만 명 된다는 걸 수행유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오불성설인 것 같아요. 김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잔인하다고도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번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었고 조회사가 그만두면 그 측근들 정보라인들 다 자동 면직되거든요. 아니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얘기할 수 있지? JTBC 윤재영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공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 전 의원의 측근이었던 닉네임 민국파가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당일에 호텔에 간 게 맞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민국파란 닉네임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대표로 활동했던 정대일 씨가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정 씨는 렉싱턴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원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그날 호텔에 간 사실을 양심에 따라 진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고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을 통해 2011년 12월 23일 정봉주 전 의원을 수행할 당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갔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당일 정 씨가 수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기초적인 것만 확인해도 사실관계에 어긋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대일 씨를 고소 대상에서 제외한 건 피해 사실 제보를 갖고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프레시안 박세열 편집국장은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게시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명으로 자신의 피해를 밝혀온 여성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비방글과 음해성 댓글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는 심의 절차와 함께 포털 사이트 등 관련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연관계 여성에게 공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충남지사 예비후보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아온 박 전 대변인을 여당 지도부가 결국 설득한 셈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오전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까지 박 전 대변인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 저는 충분하게 소명했고 최고위원회는 저희 소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내연관계 여성을 지방의원으로 특혜 공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은 박 전 대변인의 충남지사 선거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변인은 의혹을 제기한 전 부인과 당원 오모 씨가 음해를 하고 있다며 예비후보 사퇴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설득에 나섰고 결국 박 전 대변인도 뜻을 굽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변인은 사퇴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최고위가 자신의 해명을 수용해 당내 명예는 지켜졌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박 전 대변인의 결정으로 부담을 덜게 된 민주당은 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단에 감사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혼자 말을 할 수도 없었던 그는 과학적인 업적뿐 아니라 용기와 유머를 잃지 않는 인간적인 면모로 영원히 기억될 유산을 남겼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발을 내려다보지 말고 별을 올려다보라. 이렇게 말했던 호킹 박사가 영국 케임브리지의 자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21살 때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으로 2, 3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란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머리가 뒤틀린 채 컴퓨터 음성 재생 장치를 쥐고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해 증발할 수 있다는 이론을 소개하는 등 우주의 생성과 운용의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저서 시간의 역사는 2,500만 부가 팔려나가며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우주로 가지 않으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며 직접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I am very excited. I have been wheelchair-bound for almost 4 decades, and the chance to float free in zero-G will be wonderful. See you in zero-G. 뉴턴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대 루카시안 석좌 교수를 맡아 과학 대중화에 기여한 그는 심슨 가족 등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유머를 잃지 않고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도 영감을 줬습니다. 기후변화와 불평등 등에도 목소리를 내는 사회활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가정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제인 와일드와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이혼했고 자신의 간호사와 재혼했으나 2006년 헤어졌습니다. 그의 사랑과 인생은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으로 제작됐습니다. 호킹의 세 자녀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면 우주는 대단한 곳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재무성의 대규모 문서 조작이 발각돼서 진퇴 위기에 놓인 아베 정권이죠. 그런데 이런 조직적인 문서 은폐가 처음이 아닙니다. 야당은 조작 내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오늘도 자신과 부인은 전혀 관련 없다고 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정부 문서 14개에서 300곳 이상의 조작. 국회에선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 학원 문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드러난 문서 조작은 시인하면서도 책임질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書き換え前の文章を見ても、私の妻が関わ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は明らかでありました。 이틀 전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보다 도리어 당당해진 모습입니다. 아베 정권에서 행정문서를 은폐했던 건 드러난 것만 벌써 4번째입니다. 아베 키즈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남수단 평화유지군의 민감한 기록이 파기됐다고 둘러댔다가 거짓으로 들통나 사임했습니다. 아베 총리 친구의 대학인 가케학원에 특혜를 주었다는 이른바 총리의 의향 문건도 괴문서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노동과 임금 관련 잘못된 데이터가 없다고 했는데 지하 창고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야당은 아베 내각은 은폐가 체질인 정권이라며 조작 내각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아키에 씨는 야당의 바보 같은 질문에 남편이 힘들겠다는 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세월호 선체 절단물을 수색하던 도중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현장에서 유골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된 건 작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발견된 뼈의 길이가 15에서 20cm 정도의 크기라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도입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을 했었죠. 여당은 아직도 검찰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서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오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에서 정부의 사법개혁의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수처가 도입되는 과정에 지금 삼권 분립에서 어긋나는
헌법적인 규정에서 어긋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빼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당은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검찰의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놀부 신보가 사법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정부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하나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법개혁 특위 소속 백혜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논의가 시작되는 과정이라 이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은 결국 입법기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들어섰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센터에서 청년들을 울리는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인을 서류 심사도 없이 합격시키거나 내부 직원들끼리 높은 점수를 몰아주는 특혜가 있었던 겁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들에서도 채용 비리가 벌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중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해 30곳에서 채용 비리 140건이 드러났습니다. 센터의 채용 비리 형태는 다양합니다. 서류 심사도 건너뛰고 내부 직원들끼리 무조건 높은 점수를 주거나 공고 없이 특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도와야 할 공공기관도 채용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선 옛 직장 동료를 계약직으로 뽑은 뒤 곧 정규직으로 바꿔줬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인사부서가 아니라 지인이 면접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기부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곳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우리나라 모굴 스키를 대표하는 최재우, 김지현 선수가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 보름여 만에 영구 제명됐습니다. 최근 출전한 대회에서 음주와 추행 및 폭행을 한 혐의로 두 선수의 선수 자격을 박탈했다고 대한스키협회가 밝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최재우와 김지현은 평창 올림픽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일본에서 열린 스키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한창이던 지난 3일, 음주 후 숙소에 들어와 여자 선수들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스키 대표팀은 두 선수가 문제를 일으키자 다음 날 남은 경기를 뛰지 않게 하고 바로 귀국 조치했습니다. 대한스키협회는 이틀 전 상벌위원회를 열어 두 선수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대회 기간 음주 그리고 추행과 폭행입니다. 진경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게 여자 선수들이 하지 말아라고 이제 했을 때 멈춰야 되거든요. 피해자는 최재우를 고소했고 경찰은 다음 주 최재우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재우 측은 친한 친구들이라 거리낌이 없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서울 홍익대 근처에서 미군 2명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택시가 문을 연 채 도로에 서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가 싶더니 다시 열리고 승객이 차 밖으로 나옵니다. 곧이어 택시기사와 건장한 남성 승객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시비가 붙습니다. 따라 내린 여성 승객이 싸움을 말려보지만 오히려 시비에 말려듭니다. 택시기사는 여성 승객의 손을 치고 여성은 소지품으로 기사를 때립니다. 남녀 승객은 모두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홍대 클럽에서 술을 마신 미군 일행은 숙소로 가기 위해 올라탄 택시에서 약 10분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려보지만 몸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둘을 말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군 측은 타가지고 요금을 얼마를 달라고 했다. 그 돈 가지고 시비가 된 거다.
승객들은 택시기사가 과도한 요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기사는 서울택시가 아니라서 내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미군 2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비롯한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돼 있죠. 환경당국이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특수장비까지 단속에 동원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들이대자 흰 배기구에서 빨갛고 노란 연기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 연기의 중심, 주변, 테두리 온도도 표시됐습니다. 공회전을 안 했다면 바닥도로처럼 파란색으로 나타날 텐데 배기가스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과태료 5만 원 부과 사실을 알리자 운전자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점검문이 없잖아요, 아저씨. 면허증을 안 가졌다고요. 격렬하게 항의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보시라고 여기 들어가서. 아니 이건 이 안에 보이니까 보시라고. 여기 가지 마세요. 그래도 50차량 배기구에 손을 대고 초시계로 시간을 재던 과거에 비해 증거가 확실해졌습니다. 멱살잡이라든가 심한 욕설이라든가 열화상 카메라에는 온도도 나오고 아무래도 마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37%는 교통 부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회전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그만큼 감소합니다. 승용차가 하루 10분 공회전하면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낭비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3월 한 달간 관광지나 주차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 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4차례 벌금을 내고도 또다시 훈련에 나가지 않은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송모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동대장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아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국내선 여객기에서 현지 시간 12일 승무원의 지시로 기내 선반 안에 뒀던 승객의 반려견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선반 안에 3시간 넘게 갇혀있던 반려견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좌석 초과 예약을 이유로 승객을 폭력적으로 퇴거시키는 등 잦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서울시가 18세기 조선 후기 도성 대지도와 최근 지적도를 비교해서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한양 도성 내 옛길 620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방문 가치가 있는 길을 서울 옛길 12경으로 선정했는데 인왕산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던 옥류동천길, 명성황후의 생가 감구당이 있던 안국동천길 등이 포함됐습니다. 푸른 하늘에 하얀 렌즈 모양 구름 소용돌이가 타임레스에 담겼습니다. 얼음으로 조각난 겨울바다는 이번 겨울 한파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또 가뭄에 드러난 보령 후의 분홍빛 바닥도 신비롭죠. 기상청이 올해로 35회를 맞는 기상기후 사진전에 제출된 2,9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4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작은 3월 20일부터 분당의 자월드 그랜드홀에서 전시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있던 어제 논현동 자택과 검찰청에는 내내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두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바라보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4시간을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대략 30분쯤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곳 중앙지검 정문을 지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나게 될 이 길 아래에는 꽃길을 걸어 감옥을 가자는 안내를 시민단체가 붙여놨는데요. 이 한켠에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또 사방에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상했던 정문이 아닌 서문을 통해 들어가자 기다리던 시민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 전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 모은돈 갖다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날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쓸데없이 그 4대강 그 수리비로 몇천억씩 날아가는 거. 용산 참사 유가족과 쌍용차 노조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쨌든 삶은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 한쪽에선 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이렇게 어떤 정치 보복으로서는 느껴지고요.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하는데 전혀 저는 믿고 싶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1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라서 그냥 여기에 분위기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인근 일부 주민은 피로를 호소합니다. 구속이고 말고 상관이 없어요. 저랑은 너무만 빚이 있어. 좀 동네 주민이 편하게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된 검찰청은 전날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어디에 서서 말을 할지 이렇게 하루 전에 포토라인을 그려놓습니다. 신문 방송과 외신을 비롯해 100여 명의 취재진들의 취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미리 카메라가 넘어오지 못하는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누가 먼저 자리를 맡을지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접근을 허용하는 선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집니다. 이걸 지금 왜 치시는 건데? 안 돼, 이거 안 돼요. 떼세요. 아니 그럼 싱크로 어떻게 떠요? 자리 경쟁도 치열합니다. 11번 한결에 추첨된 기자들이 뛰어가 자리를 맡습니다. 비슷한 시각 자택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소환 전날 저녁 8시가 가까워진 시각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이 경비병력 수십여 명과 취재진들로 자택 앞 골목이 가득 메워져 있고요. 현재 이 자택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 집 안에 불은 거의 다 꺼져 있고 이 창문마다 커튼도 다 쳐져 있습니다. 대치동 개인 사무실과 변호인단 사무실도 평소와 달리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취재진 앞에 나타난 이 전 대통령. 1분 10초 동안 낭독한 대국민 메시지에 시민의 표정은 엇갈립니다. 안타까운데 그것도 당연히 밟아야 되는 수순 같아요.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되니까. 이번 기회를 발권 삼아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1년도 안 돼 전직 대통령 2명이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엇갈리지만 대부분의 마음은 비슷해 보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심판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The world has stopped turning on its axis. I repeat, the world has stopped turning. Let's go! The power of the foot will propel the planet back into its proper motion. Let's go.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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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hy's everybody going this way? This just in. You're running the wrong way. Let's go! I knew it! I knew I was right! You gotta do the whole thing again!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끔찍하고 엉망진창인 이 행성의 상태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러나 여긴 언제나 엉망이었죠. 좋았던 옛날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미국 작가 커트 보니것이 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는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청춘이 사랑했던 작가였습니다. 졸업식 연사로도 인기가 많아서 보니것의 졸업식 축사만을 모은 책이 출간되기도 했더군요. 그는 어설프게 위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시니컬하게 풍자했고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끔찍하고 엉망진창인 이 행성. 이어지는 미투와 오늘 아침 검찰 조사를 받게 된 5번째 전직 대통령의 모습과 함께 다시 떠오르는 문구였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의 진보임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찌하여 우리에겐 행복한 전직 대통령이 그리도 없는가? 짧았던 붉은 꽃이 지고 난 뒤에 참혹함은 짙고도 길어서 오히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리틀 포레스트의 원작 만화에는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삶은
나선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같은 곳을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여도 원은 차츰 크게 부풀고 그렇게 조금씩 나선은 커지겠지. 느리고 더디고 똑같은 것 같지만 끊임없이 갈망한다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본다면 커트 보니것의 졸업식 축사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끔찍하고 엉망진창인 행성에서 버텨온 것은 지금의 세대만으로도 충분하니 다음 세대들이라도 이 엉망진창의 세상에서 하루빨리 졸업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속뜻은 다를 수도 있겠으나 오늘 검찰에 출석한 그 역시 졸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반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 전부를 지금 부인하고 있죠. 저희 취재진이 파악을 해본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뇌물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 오히려 측근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처럼 부인으로 일관하는 진술이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기록으로 남으면 결국 증거인멸 등을 우려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실어줄 뿐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윤옥 여사에게도 수억 원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소식도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앞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를 모조리 부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죠. 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뇌물수수나 다스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측근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사실상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검찰은 준비된 질문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계속 표현만 바꾸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과 이 전 대통령 간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혹의 출발점인 다스에 대한 조사가 오전부터 이어졌는데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혹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10여 년 의혹의 출발이자 끝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준비한 다스와 관련된 모든 질문들에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만 강조해 아침 조사 시작부터 오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문답은 평행선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다스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셈이어서 오늘 조사에서도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계속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늘 한 번으로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리 준비한 수백 개 질문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은 이미 예상했던 만큼 필요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부인으로 일관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기록에 남길 방침입니다. 예. 방금 한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부인으로 일관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이 공범으로 판단한 인물들의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혐의는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35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관심을 갖는 건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요. 광범위하게 드러난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청구의 주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처럼 계속 부인을 하면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하는 신문 조서는 이 영장 청구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는 없는데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도 파악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메모를 확보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전무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모르는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무가 이 돈 가운데 수억 원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 돈이 전달된 시기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이었고 예. 돈이 건네진 직후 이 전 회장이 연임에 성공해 검찰은 이를 명백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민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지금 거의 12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김희중 비서관, 이 김희중 씨하고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자로 계속 좀 소통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인터뷰는 계속 사양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견은 저희들한테 계속 문자로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역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만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또 다른 얘기까지 임소라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MB에게 사실 좀 치명적이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이 김희중 전 실장입니다. 네. 저희하고 문자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오늘도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네, 김희중 전 실장을 아시는 것처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 측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이었습니다. 예. 그런 김 전 실장에게 오늘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의 증거가 방대하고 구체적이다라면서 자신도 조사를 받으면서 당황한 적이 있었다. 네, 당황한 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도 조사에 임하면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조건 부인인지. 근데 아까 저희들이 잠깐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내가 아니라 측근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김 전 실장이 보기에는 자신이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때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김 전 실장은 JTBC 취재진에게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와 MB 재산 관리인들의 진술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예. 측근인 자신이 생각해도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측근인 본인도 잘 모르는 세세한 내용까지 검찰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때문에 무작정 부인하는 게 별 의미가 없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예. 하지만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완강하게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에 측근들한테 아침에 자택에서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건 내가 혼자 깨끗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네. 그 얘기 이제 다시 말하면 자신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사 태도가 바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비교적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자택에서는 측근들과 비교적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취재를 해봤습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돈도 받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부정한 돈을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만 깨끗하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에는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몸을 낮췄지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주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예.
그럼 뭐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하고 거의 같은 거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언론의 의혹 보도가 나오자 최순실을 알고 지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입장을 바꿨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도 정치 보복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주변 관리를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에 이렇게 써놓은 내용을 읽어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밑줄 친 부분도 있었고 네. 빠진 부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흐릿하지만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예, 엄중한. 네. 예.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네. 예. 네. 그리고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입니다. 예. 아마도 강조해야 할 부분에 밑줄을 쳐둔 것으로 그렇겠죠. 보이고요. 예. 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중간에 읽지 않은 문장은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왜 뺐는지는 모르죠. 네, 취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두 가지 주장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기 전의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7년 당선되기 전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다. 또 뇌물죄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닌데 또 뇌물이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겁니다. 팩트체크팀은 판례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원 기자, 먼저 당선되기 전에 이르면 뇌물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뇌물 혐의 액수가 11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후보 시절에 특히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2007년 8월 20일에 한나라당 후보 확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19일에 당선 때까지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될 자도 대상이 됩니다. 대가성이 입증이 되면 사전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공무원이 될 자라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유력 대선 후보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에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공직에 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에 뽑히는 경우, 그러니까 선거에 나서는 경우에 당선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히 적용 가능하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됐잖아요. 단순히 선거 비용에 사용하라라는 돈이면 정치자금인데 대통령 될 것이 확실하고 그 이후에 이익을 받을 걸 생각을 했다면 사전수뢰죄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판례로 보면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뇌물죄 공소시효가 2007년에 12월 20일입니다. 그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이 19일이었잖아요. 그 바로 뒤에 개정이 됐는데 2007년에 후보 시절의 일이라면 일단 2017년에 시효가 끝납니다. 네. 단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만큼을 공소시효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이 아니라 여기에 5년을 더한 2022년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뇌물 사건 같은 재판에 면제받는 특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판단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전두환 노태우 씨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된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대통령 임기보다 짧은 범죄에 대해서는 영영 처벌받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이 대통령도 포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대법원도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조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주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스와 관련된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는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말이었습니다. 네. 특히 3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수십억 원의 다스 소송비 문제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과는 반대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혐의들도 있죠. 네, 우선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2007년 대선 후보 때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입니다. 6개월의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스의 돈을 2007년 경선 자금으로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인데 대통령의 임기만큼 늘어나더라도 지난해 만료됐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어겼다는 혐의도 5년이 지나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달랐던 골목길입니다. 예, 어느 골목길? 서울 노현동의 골목길입니다. 예. 오늘 아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모습을 잠깐 볼 텐데요. 상당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한산하고요. 취재진은 물론 많고요. 예, 취재진은 물론 많았고요.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의 지지 모습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오른쪽 합니다. 구석에 보면 그 구속하라고 쓴 팻말을 든 시민들은 보이네요. 예, 구속하라는 시민들은 많았는데 이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시민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현장 기자에 따르면 현지에서 경비를 맡은 경찰들도 약간 함가해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모습을 잠깐 보면 당시 복잡했죠. 예, 삼성동 자택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약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의 꼭 1년이네요. 예. 그때는 3월 21일이고요. 검찰청 앞에서는 물론 측근인 이재호 전 의원과 그리고 지금 영상을 잠깐 보면 양복을 입은 일부 시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같이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민처럼 보이는 한 분이 손팻말을 들고 MB 힘내세요. 일하신 것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딱 한 분이 저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다른 분의 관심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퇴임한 지 5년 정도 된 것도 이제 이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측근들도 등을 돌렸고 지지자도 굉장히 극히 드문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 앞에서 준비한 입장문에서는 기소된 측근들을 의미하는 듯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자택에서 나가기 전에는 나는 깨끗한데 나만 깨끗하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비리를 측근 탓으로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연 이 전 대통령의 진심이 뭔지는 측근들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죄를 지었으면 쥐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단 선을 그은 뒤에 그 다음에는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냈다라면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좀 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뇌물 비리가 100억 원이 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혐의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그럼 감춰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오래됐다는 얘기는 사실 다스나 BBK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는데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권력이 묻어왔던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갈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받았어도 뇌물 아니다. 또 잡았습니다. 또 뇌물이 나오는군요.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 재판이 있었는데요. 최 의원의 변호인은 국정원의 이현수 전 기조실장을 통해서 최 의원이 1억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법리적으로 뇌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판사가 당시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를 하기를 우선 1억 원은 안 받았다는 주장인데 설령 받았어도 뇌물이 아니다는 주장이군요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맞습니다. 돈을 안 받았으면 그만이고 받았으면 거기에 가정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데 만일 받았다면 뇌물이 아니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최경환 의원도 사실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뇌물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이렇게 자막으로 내기도 좀 민망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런데 점점 혐의가 구체화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 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았다는 주장이냐, 근데 뭐 받았는데 뇌물은 아닌 거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돈은 받았는데 뇌물이 아닌 돈을 받았다라는 주장으로 최후의 방어막을 펴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돈을 줬다는 사람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구체적인 정황까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뇌물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아베 북한 활용법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일본 지지통신은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여기는 이제 또 북일 정상회담을 얘기하는군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도 뭐 북중 정상회담 하겠다고 얘기 나왔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와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 간섭은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대북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강경파였는데 며칠 만에 대화파로 급선회를 한 겁니다. 뭐 얘기 나오는 걸로만 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무슨 정상회담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인기가 높아진 셈이 됐습니다. 예전에 왜 대피훈련도 하고 그랬잖아요, 일본에서는. 사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 위협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실제 그 위험을 가장해서 지지율도 올랐었고 또 그런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헌법 개정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는데 이는 최근 한반도의 대화 무드에 일본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서둘러서 태도를 바꿨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계속 보도했다시피 아베 총리가 일본 내에서 그 학원 스캔들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옵니다. 그리고 밤에 비가 그치면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는 법조팀 기자들이 나옵니다. 오이석 법조팀장을 비롯해서 이지혜 기자와 심수미 기자가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이제 소환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갖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셜 라이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rom a friend of mine, struggling with the woes of life, just broken down as rain kept steady pouring. We questioned and we philosophized, but the only truth that we surmised is rain will